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협의에서 오는 7월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일주일 만에 공개 사과하고 2,300만 가입자 전원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서울고검이 재수사,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그야말로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이번 재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고발인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냈었던 항구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넉 달간의 검토 끝에 재수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구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커져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진행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애초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대신에 수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김 여사 재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모두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이른바 명품백 사건 수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법원도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이른바 7초 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인데 어떤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 2심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려 124차례나 등장합니다. 법원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계좌를 총 6개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3일 도이치 사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서울고등검찰청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다시 한번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주가 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가 공범 민모 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하자 불과 7초 만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7초 매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이 매매를 주가 조작이라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 매도 시점이 겹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여부를 가를 핵심 사안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BP 패밀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주포 김모 씨가 검찰에 BP 패밀리가 있다며 권오수, 이종호, 김 여사를 언급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실체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진술을 다시 확인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격적인 재수사 결정, 그 배경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 기자,
우선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기로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 이후에 네. 특혜를 줬다,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각종 논란이 많았죠.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기소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울고검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재수사는 단순히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나온 이상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네.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권오수 전 회장의 진술일 겁니다. 만약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김 여사 관련 증언을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유죄 입증은 좀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게 재수사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직접 나선 이유가 뭡니까? 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청이 다시 수사를 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존 결론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평소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 여사를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것 외에도 다른 사건들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최근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여럿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김 여사도 곧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김 여사가 연루돼 있죠.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사건, 그다음에 건진법사 사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공개도 되나요?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네. 소환 요청은 일단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김 여사를 안 부르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조작 관련자들을 먼저 부른 뒤 김 여사를 소환할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김 여사가 이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여사의 출석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재수사 결론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분량이 많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 새로 강제 수사를 하기도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빠르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로 검찰이 개선 여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하나로 합쳐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며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호남 일정을 소화하는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뒤늦은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준하는 특검들을 통합해 발의했습니다. 최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 추가로 나온 만큼 앞서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범위와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도 외환죄를 포함해 재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민주당은 후보의 결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 발의를 서둘렀고 거부권 행사를 피해 대선 후에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 초에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6월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각각 4차례와 2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내걸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대선 본선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95% 이른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제2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편지 낭독을 듣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눈물을 흘렸고 유족을 안아주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메시지로 한 대행이 대선 행보를 펼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선 한 대행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95%라며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4월 30일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시간 문제라면서 다만 4월까지는 업무에 집중하고 5월 3일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28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최상목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 보고를 받은 뒤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이튿날인 30일부터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사이가 출마의 골든타임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도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늦어도 5월 3일 이전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당내 경선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김문수, 안철수 후보에 이어 오늘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1대1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부터 수위를 넘나드는 막말까지 오가며 역시 죽음의 경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난타전을 이지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거 어제 말하기 전에 나를 찍었어요. 옆에 앉아서 서로 같이 찍자.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오늘 또 엉뚱한 소리 하네요. 너무 진지하시네요. 계엄 사태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엄 잘 된 겁니까? 근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씀 못 하셨어요? 자, 계엄 제 입장에 있으면 계엄 막으셨을 겁니까? 대구시장이니까 그거 묻지 말라면서요. 전직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수사를 두고도 맞붙었지만 결국 비방전으로 흘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 유형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조언을 드려요.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그래 샀네. 자, 뭐 오늘 당을 보시는데요.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깐족거리십시오.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수위가 넘는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춘향전은 춘향이 이런 얘기다. 이런 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괜찮죠. 막말이 아니죠. 1대1 맞수 토론으로 신경전을 끝낸 4명의 후보들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 최대 승부처인 내일 사자 토론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며 당의 공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첫 정강정책 연설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시작부터 쏟아낸 작심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날선 비판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당의 공식 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탄핵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지도부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정강 정책 설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친윤계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공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발언 내용보다 그런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간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외면하기도 중도층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모호성 속에 윤 원장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4강 맞수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화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 시작합니다. 김 기자, 4강 토론회가 치열합니다. 각 캠프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세 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한 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토론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별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랬더니 김문수 캠프는요. 1등 주자의 품격이 느껴지는 토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규칙을 어긴 상대를 포용했다며 1대1 토론 상대였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안철수 캠프는 모든 후보가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리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토론회를 보니까 좀 말 속에 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상대 후보를 비판할 만한 그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만 콕 집어서 질문을 잘 했습니다. 찾았네요. 예.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 토론에서는 주도권자인 김 후보보다 한 후보가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규칙을 어긴 상대라는 비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제 묻는 걸 무슨 1분 묻고 그다음 30초. 죄송합니다. 탄핵 찬성 안철수,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두고 서로 사실 확인을 해보라며 맞붙었습니다.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님보다 제가 모든 계층, 모든 연령, 경기도 전역에서 높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가장 관심이 높았죠. 이른바 데스매치, 그러니까 죽음의 경쟁이라고도 했는데 한동훈, 홍준표 후보 난타전이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캠프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을 계속해서 부각했는데요. 계엄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입장, 내용과 태도 모두 가장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30년 정치인의 경륜이 돋보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를 보여준 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 운영 잘못하고 나라 운영 잘못해가지고 계엄 터지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뽑았던 당원들이 기분 나쁘죠. 네, 지금 이제 두 후보의 그
막판 치열한 설전을 봤는데 김 기자 이제 4강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역시 MBN에서 마무리를 하죠? 맞습니다. 내일 저희 MBN에서요. 결선 티켓 2장을 획득하기 위한 4강 마지막 토론회가 1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앞선 두 번의 토론이 서로 지명한 후보와 1대1 토론을 벌였다면 내일은 후보 4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탄핵 반대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탄핵 찬성 안철수 한동훈 후보 이렇게 전선이 나뉠 수 있고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계엄, 탄핵, 부정선거 등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두고 또 한 번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국민의힘 4강 토론회 마지막은 MBN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통해 누가 당심과 민심에 더 가까워졌을지는 궁금해지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대선 레이스 선두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이 예비후보는 보수 진영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선 누구와 붙어도 과반 지지를 얻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예비후보가 올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 내 선두에 올랐습니다. 효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38%로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예비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홀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물론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한대행 지지율까지 합친 것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한동훈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응답자 성향별로 살펴보면 무당층에서는 66%가, 중도층에서는 27%가 의견 유보로 답하면서 여전히 관망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양자 대결로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누구와 붙어도 과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도 48%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진표와 상관없이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판문점 선언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퇴임 후 첫 국회 방문을 하게 된 건데요. 밝은 표정으로 찾았지만 이내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검찰을 향한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집권 세력의 얇은 이념과 얇은 세계관, 얇은 안보관과 얇은 경제관이 특히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이번 기소를 내란 세력의 최후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수사 기소 과정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고소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도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각각 검찰의 수사 기능이 해체돼야 한다거나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임 시절 밝혀졌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맞섰는데 대선 전국 내내 문 전 대통령 수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부지런히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5월 동주, 원수끼리 한 배를 탔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이번엔 누구의 얘기인가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판교역 광장에서 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주목할 점은 평소 두 사람이 여의도에서 소문난 앙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 일화 신경전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를 놓고 경쟁한 것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시절엔 재보궐 공천으로 갈등을 빚었고요. 함께 국민의힘에 몸담은 뒤에는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이 지금 한 배를 타게 됐다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당초 오늘 행사 시작이 2시였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앞선 일정으로 10분가량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각을 두고도 비판을 했나요? 아니, 오늘 비판은 없었고요. 허공을 응시한 채 기다리던 이준석 후보가 지각한 안 후보를 격한 포옹으로 맞이해줬습니다.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나 안철수 의원님 같이 이공계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이나 또 이해가 있는 사람들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두 사람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전략적 연대에 나선 모습인데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오늘 분위기는 좋아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심판인지 선수인지 누구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행을 향한 말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가요? 네,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이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후보도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때 견제, 비판에는 좀 말을 아끼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한마디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이 후보의 싱크탱크라며 대대적으로 출범했던 성장과 통합이 불과 일주일 만에 내분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 정책원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었고요. 일부 인사가 해산 선언을 하고 지도부 가의를 부인하는 등 각종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은 이재명 후보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재명 후보, 각종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팎의 리스크 관리로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아이템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에피소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나요? 네,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하루 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우원식 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면선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짧은 접견 뒤에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 도서관까지 도보로 이동했는데 지지자들의 응원에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서 더 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명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한미 간 첫 2+2 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핵심은 오는 7월 8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중점 논의된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입니다. 관심을 모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이 과정에서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양국이 협의의 틀을 마련했고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가 공식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관세 면제를 향한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혁우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가장 원하는 협상 카드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미국은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다만 막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환율이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수출의 절반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만큼 관세가 25%나 부과되면 그야말로 폭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미국도 원하는 카드를 슬쩍 내비쳤습니다. 바로 조선 분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업 협력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며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선박 건조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환율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측의 부인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원화 가치를 깎아내린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국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조작이나 무슨 인위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한미 양국이 서로 가장 원하는 카드를 내비친 만큼 시기나 방법에 큰 이견이 없으면 관세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동안 여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오늘 아침 다소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또 건조해지기 시작해 산불 위험도 높아졌는데요. 영동과 영남 일대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만큼 이번 주말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돗자리를 깔고 누운 시민들이 담요를 이불 삼아 덮었습니다. 한기를 머금은 강풍에 나뭇가지는 휘청거리고 한강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그늘막에 가서 바람 불면은 좀 쌀쌀해가지고 입기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번 주 두 자릿수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오늘 하루 만에 7.7도로 떨어진 데다 바람도 강해 쌀쌀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벌어져 전국적으로 15도 안팎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크게 난 건 복사냉각 현상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늘이 맑으면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공중으로 흩어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을 타고 불어온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과 영남엔 또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산불 피해를 키웠던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주말 태풍급 강풍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특히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한 차례 날이 흐렸다가 다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주 후반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을 말리던 행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출근길에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걸어가는가 싶더니 길가에 서 있는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이번엔 이 남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립니다. 폭행당한 일행이 와서 말리자 또 다른 남성에게 덤벼들고 남성이 도망가자 쫓다가 넘어집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벽에 기대더니 힘없이 다시 쓰러집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7시쯤 경기 수원역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입니다. 난데없는 난동에 출근길 시민들 여러 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앞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분하고 충돌은 없었어요. 말만 뜯어가지고 손잡이 컵거리는 게 부러졌어요. 수원역에서 내린 뒤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건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장애인체전에서 선수들에게 제공된 이 도시락이 논란입니다. 조미김 3장에 풋고추 1개, 그리고 무말랭이 반찬이 전부인데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이 도시락을 먹고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말랭이와 깻잎절임, 그리고 김치, 마른 김 3장과 풋고추는 달랑 하나뿐입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국이 제공됐지만 도시락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에 참가한 일부 선수단에 제공된 점심입니다. 당시 행사가 열렸던 이 체육관 앞에서 도시락을 받은 일부 선수와 관계자들은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해당 도시락은 천막 자릿세 3,000원을 포함해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다. 배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부실했다 뭐 이렇게 얘기. 지난해 충북 진천 대회 때 제공된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단가는 10,000원인데 간장, 돼지불고기 등 9가지 반찬이 제공됐습니다. 충주시 체육회가 목록을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군데의 업체로 좀 계약을 몰아서 하신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도시락 납품업체와 장애인 체육회는 준비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두운 길 위에 안심기가 혹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런 글씨가 쓰인 조명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 조명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 말은 번화가나 유흥가에 너도나도 쏘아대는 광고용 바닥 조명들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가. 어둑어둑해진 골목길 바닥에 동그랗고 환한 불빛이 보입니다. 여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려고 설치된 바닥 조명입니다. CCTV도 있고 조명도 있으니까 이 거리가 관리가 되고 있고 제가 위험한 상황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니까 안심은 돼요. 고보 조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닥 조명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곳에도 설치돼 몰래 쓰레기를 버리려던 사람을 주춤하게도 만듭니다. 무엇보다 눈에 잘 띄고 현수막처럼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는 바닥 조명이지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빛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5개 광고물법상 공공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조명이 온통 거리를 장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흥가인데요. 저마다 가게를 홍보하는 문구로 길 바닥을 비추고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술집부터 노래방, PC방 홍보까지 거리를 물들인 조명. 주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가 보니 모텔을 광고하는 조명 문구도 보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단속해야 할 관할 구청은
이런 신종 홍보물이 어디에 설치됐는지조차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단속이 주로 주간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지침도 없었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밤에만 켜지는 바닥 조명 광고판을 공무원들은 낮에만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바닥 조명을 허락 없이 설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코엑스 일대 도심이 연기로 뒤덮였고 1,200명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을 탄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주위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코엑스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1층과 3층에서 IT 관련 전시가 열렸는데 연기가 번지면서 관람객과 시민 등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관람을 하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전체 방송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관람객들 다 대피하셔야 된다라고 방송이 나와서 나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1시 10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전시가 잠시 중단됐는데요.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전시가 재개돼 관람객들이 재입장했습니다. 불은 식당 주방 환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불이 꺼진 뒤에도 일부 식당가에 차단선이 설치되고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안 들어갔는데요. 연기는 화재 나면 연기가 나니까 그 연기 빼는 작업은 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정신질환 아동이 급증했는데 사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 3구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지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물었습니다. 애들 다니는 정도인데요. 한 몇 개 정도 돼요? 그 정도면? 6개? 5개, 6개 정도는 토일에 3개씩. 물어본 학생마다 대여섯 곳은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이들보다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데 서울 강남 일대에선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 부작용 때문인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동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에서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동이 서울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울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산함, 산만함이라거나 짜증, 무기력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도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아기 때는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경쟁과 학습으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5시에 치러집니다. 장례식에는 전 세계 신자 20만여 명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는 일반 조문객의 행렬은 추모 이튿날 밤에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Yeah, walking in there, it was very emotional. I think he was a leader who really loved. 세상을 향한 연민과 소탈함으로 사랑받은 교황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장례 미사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5시에 거행됩니다. 건강 문제로 미리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이례적인 두 교황 시대를 맞이해 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직접 주례하기도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그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Presta questions
Qui fili tui vices cerebat in terris, ab ipso in gloria recipiatur aeterna. 장례식에서는 추기경이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는 전통적인 고별의식이 거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교황이 장례 비용 일부를 직접 챙겨 조달했고 소박한 목관 하나와 장식 없는 무덤을 안식처로 정해 관례와 다르게 간소화돼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애정하던 곳인 바티칸 밖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될 예정으로 약 6km의 운구 행렬이 예상됩니다. 장례식에 20만 명이 넘는 조문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보안 검색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던 중국이 이번엔 로봇 운동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로봇 행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수비수들이 공을 놓친 사이 공격수가 공을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골이지만 세리머니만큼은 슈퍼스타급입니다. 我们的机器人足球小将们在战场上灵活的运动，而且他们是有攻有防，战略性也非常的好。 공을 따라 구석구석을 오가야 하는 축구와 달리 농구 슛 대결에선 로봇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휴머노이드 운동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을 개최한 중국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비슷한 대회를 또 연 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AI와 로봇이 결합된 첨단 기술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을 압박 중인 미국이 오히려 초조함을 느끼게 만드는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And the benefit of AI is actually the same for China as it is for the United States. So are we going to be able to cooperate? My hope is we can. 로봇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상용화에 접어든 중국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샤오유라고 불리는 이 휴머노이드는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휴머노이드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10,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불법 복제와 같은 2차 피해의 불안감이 커지자 원하는 모든 고객에 유심을 무상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민주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단 위에 나란히 선 SK텔레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 악성 코드에 의한 유심 서버 해킹 공격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에 달하는 S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매장과 공항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도 포함되는데 최대 약 1,9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SKT는 사고 직후 복제한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 이후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숫자는 나흘 만에 2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해외 로밍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어 불만이 컸습니다. 교체된 유심도 잘 이용이 될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언젠가 또 해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킹 피해를 늦장 보고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SKT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알리와 테무에 이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리는 징동이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창고 2곳을 계약하고 위탁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한국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입니다.
건물 외경에 징동 로지스틱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징동이 한국에 구축한 물류 창고로 인천에도 한 곳 더 있습니다. 징동은 한 달 됐나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다가 징동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7위에 오른 중국 최대 유통기업으로 주문의 90% 이상을 24시간 내 배송하고 있습니다.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알리와 테무, 쉬인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특히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징동도 들어오고 더우도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올 겁니다.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커머스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1%대에 그쳤던 점유율은 연말엔 2배 이상 늘면서 4%를 넘겼습니다. 징동은 한국산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어 한국 브랜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전용 안경 없이 3D 화면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에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모니터까지 중국산 저가 모니터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차별화된 모니터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불꽃이 피어오르는 게임 속. 여러 효과가 등장하는 만큼 모니터로 입체감을 더하면 게임의 재미는 배가 됩니다. 이 모니터는 전용 안경을 쓰지 않아도 3D 영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앞에서 보지 않을 땐 일반 모니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가자 제 눈을 따라 화면이 입체적으로 움직입니다. 3D 기술은 양쪽 눈의 다른 각도에서 관찰한 영상을 입력해 뇌가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전용 안경이 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니터에 장착된 카메라가 눈 위치를 찾고 렌티큘러 렌즈가 양 눈에 다른 영상을 보여줘 전용 안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안경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내 눈 따라서 알아서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게 신기하고. 일반 콘텐츠도 3D 영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돼서 일반 2D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도 실시간 입체감 분석을 통해 3D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니터는 단순히 PC 보조 장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화면을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해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모니터도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터치만으로 원하는 콘텐츠나 메뉴에 쉽게 접근도 가능합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모니터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차별화 전략이 먹혀들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특별기획 9번째 순서입니다. 심해나 극지 같은 악조건에서 공사를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할 땐 로봇이 필수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수중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심 10m의 대형 수조에 수중 무인 로봇 ROV가 투입됩니다. 게임기 같은 작은 조종기로 속도를 조절하고 부드럽게 방향 전환을 하며 35m 길이 수조 곳곳을 누빕니다.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위아래를 다니면서 깊은 바다 탐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수중 로봇에는 8개의 추진기가 달려 있어 수심 300m에서 상하 좌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저 탐사는 물론 굴착기를 장착하면 항만 유지 보수 같은 공사 현장에서도 활용됩니다. 다양한 로봇의 센서, 그다음에 추진 능력, 유형 능력들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의 시험들을 직접 진행합니다. 최대 2,50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다른 대형 로봇들도 심해 생물 연구와 국내외 공사 현장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ROV 시장은 2031년 4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80에서 9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인 로봇의 발 역할을 하는 추진기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헤엄치게 하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플래핑 방식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저서생물에 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탐사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ROV 최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최근 첨단 기술을 문화예술에 접목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루프랩 부산을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색상이 뒤덮은 도시. 금발의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여성은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신체에 덧입혀진 관습적인 의미를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가로 16m, 세로 5m에 달하는 대형 LED 화면을 통해 펼쳐지는 작품에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영상에 빠져듭니다.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SNS 쪽에서 그냥 보는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낡은 빌라. 5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에서도 작품이 선보입니다. 화면에 비치는 밤바다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조명은 철거 직전의 시간을 표현합니다. 아시아 최초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루프랩 부산이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창작자 120명의 영상과 가상현실 등으로 표현된 세계적인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26개의 공간에서 어떠한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보여지고요. 간단한 비디오 아트부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루프랩 부산은 오는 6월까지 부산 20여 곳의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민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광주FC가 내일 새벽 사우디 최강팀 알힐랄과 대회 4강 진출을 다툽니다. 이번 시즌 알힐랄의 선수 연봉 총액이 광주의 30배인 2,800억 원인데요. 벤처기업인 광주가 대기업 알힐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K리그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광주FC가 부자 구단인 사우디아라비아 강호 알힐랄과 맞붙습니다. 알힐랄은 오일머니를 앞세워 칸셀루와 미트로비치 등 유럽리그 정상급 스타들을 내려온 초호화 군단으로 선수 한 명의 연봉이 광주 선수단 전체의 연봉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도박사들이 광주의 승리 확률이 알힐랄의 11분의 1에 불과하다며 완패를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라 생각할 겁니다. 광주가 알힐랄을 어떻게 이겨? 너희들 그냥 한 경기하고 집에 가.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승하거나 완패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한 이정효 감독은 주눅들지 않고 광주만의 축구를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도 약점이 있고 알힐랄 팀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걸로 상대를 공격하겠습니다. 광주는 불가능의 반대말이라는 응원 구호대로 기적을 쓰고 있는 광주는 알힐랄을 넘고 아시아 정복까지 꿈꿉니다. 우승을 하고 저희는 더 큰 무대로 클럽 월드컵까지 꿈을 한번 꿔보려고 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최근 주말만 되면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 주말은 모처럼 만에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도 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 밤사이 제주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